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9번 프린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중국의 중세사의 시작인 위진남북조 공부했고요. 그 위진남북조의 혼란을 극복했던 좀 짧은 단명왕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삼성 육부의 체제를 남겨놓은 수나라, 그리고 그 수나라를 이어받아서 중국을 통일하고 율령을 정비했던 당나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나라의 정치사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공부를 했죠. 당 태종, 이세민, 당 고종, 그리고 당 현종, 이런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특히 뭐가 중요하다겠죠? 네, 안사이난. 현종 때 설치된 지방의 군사령관이자 행정관인 이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당나라 전기랑 후기로 나뉠 정도로 당나라를 크게 바꿔놓았다. 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 토지제도인 균전제, 이런 토지를 균등 분배하여 자영농을 기르고 대토지 소유를 견제했던 이 균전제에 기반을 해서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거뒀던 세금제도인 조용조, 그리고 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필요할 때 군사력을 동원한다, 부병제. 그러니까 이 균전제가 중심이었어요. 당나라는 자영농을 기반으로 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기르고 이 자영농들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걷는 조용조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부병제를 통해 군사력을 보충했는데, 이게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는 농민들에게 균전제로 토지를 나누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또 이 농민들의 토지를 지방 세력가들이 뺏으면서 균전제는 장원제를 통해 대토지 소유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토지를 나눠주지 못하니까 국가는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게 되고 1년에 2번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자산에 따른 차등과세,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 부병제를 할 수 없으니 모병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5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당나라의 대제국 유지 비결, 바로 기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무제랑은 다른 거야. 한 무제는 너무 힘으로 억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4개의 군현, 중국식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려고 했잖아. 그 베트남에도 9개의 군을 설치하고. 당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복지에 중국식 주현, 군현이 아닌 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토착 세력을 책임자로 삼아서 그 토착 세력의 자치권을 유지해주면서 간접적으로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당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일단 당나라의 사회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네, 귀족입니다. 언제부터 귀족이 등장했죠, 여러분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 있던 세력과 호족들이 위나라에서 진군이 만든 무슨제, 향거리 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해보겠다, 지방의 인재들을 가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뽑아보겠다라고 했던 구품중정제. 그래서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는 중정관을 지방에 파견해서 이 중정관이 가문이 아니라 실력을 통해 지방의 인재들을 상상, 1품부터 하하, 9품으로 나누어서 중앙정부에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을 보고 관리를 뽑는 건데, 결국 다 누구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결국 구품중정제의 높은 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중앙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고, 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뭐로 성장하게 돼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 구품중정제는 위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총나라, 오나라, 그 뒤에 진나라, 남북조 모두가 시행했던 정책이야. 구품중정제. 언제까지? 수나라가 폐지할 때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래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국풍중정제를 통해서 지방의 후족들이 중앙의 관직을 독점했으니까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 있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나라 때 와서 수나라 문제가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추천에 의해 관리를 뽑는 걸로 하니까 이 폐단이 끊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향거리 환제나 국풍중정제나 결국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도니까 문제가 생긴다. 추천 따위 받지 않겠다. 철저하게 능력으로 시험으로 관리를 뽑겠다. 과거제 시행했잖아요, 선생님. 수나라 문제가 과거제 최초로 시행했잖아요. 당나라도 과거제 시행했다며. 그러면 더 이상 문벌귀족이 힘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비록 위진남북조의 국풍중정제가 수나라 문제에 의해 폐지가 되고 과거제도가 시행됐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부할 건 뭐가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합니다. 과거 시험이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고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죠? 네, 먹고 살 걱정 전혀 없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심전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거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비록 이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도가 사라졌지만 이 시험 과거제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돈이 있는 생업에 걱정 없는 문벌귀족이야. 그리고 추천제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음서제도 있어요. 이제 부모가 높은 관직이 올라가면 자식은 자동으로 부모의 은덕으로 가문의 은덕으로 관리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 남아있어서 이 여전히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문벌귀족들이 관직을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추천이 아니라 과거니까 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그래도 발전된 모습이에요. 출세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오늘 좀 푸푸한 결과인데 수능이라는 시험 결국 어디 애들이 제일 잘 봐요? 강남 애들이 제일 잘 봅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최고의 사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과는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몰라야 될 이런 게 있죠. 자, 아무튼 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근데 또 그 과거 시험에서 특히나 문벌귀족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수나라 문제가 시행한 과거제는 그 1차랑 2차로 나눠집니다. 1차가 지필평가, 2차가 면접이야. 근데 그 면접을 2부. 이 2부가 어디냐면은 삼성육부에서 여기 이 2부 있죠?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 2부. 여기에서 이제 이 과거 시험을 주관을 하거든? 당연히 면접 볼 때 여러분들 다 서로 아는 사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관이 여러분이 문벌귀족이야. 여러분 아빠 문벌귀족이야. 근데 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놀러 와서 여러분 아버지랑 술 한잔 하고 막 여러분 보면 귀엽다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용돈도 주던 아저씨가 면접관이야. 떨려 안 떨려?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면접관이 만나서도 아유 아버지 요즘 뭐 하시노? 이러고 막 그런 얘기 묻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엔 2부 문벌귀족이 장악하고 있는 2부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끼리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면접관이 아는 사이라 생각해봐.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과거제가 진짜 좀 실력 위주로 바뀌게 되는 게요. 나중에 당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송나라 때 가면은 이 지필평가 위에 면접 있죠. 그걸 전시라 그러거든. 그거를 2부가 아니라 황제가 직접 주관합니다. 면접을 문벌귀족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주관을 해. 그래서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으면서 이게 황제의 권력도 강해지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는 그런 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과거제가 여전히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당나라 때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농업은 생산량이 증대해요. 이거 중요한 게 화북지방 황허강 이북지역에서 2년 삼작이 가능해집니다. 2년 삼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땅은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은 휴경을 해줘야 돼요. 땅을 좀 쉬게 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비법, 거름을 주는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시비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1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게 아니라 2년을 농사 짓고 2년을 연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2년 동안 3번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휴경 기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3작은 휴경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당나라 때 화북에서 2년 3작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거부터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자, 여러분 여전히 선생님이 화북은 황허강 이북, 화북지방은
정치 군사의 중심지고 강남, 창장강 이남 지역의 경제 중심지라고 했죠. 근데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화북 지방이 강남 지역보다 생산량은 높았어요. 강남 지방이 완전히 화북의 생산력을 뛰어넘은 거는 송나라 때, 남송 때부터입니다. 여튼 개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화북이 더 경제로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 보통 시기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 다음 당나라 자료를 주고 다음 자료랑 관련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화북에서 2년 3작으로 농사 짓고 있는 농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가 시작됐는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상업적으로는 국가가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잉여 생산물이 어디로 풀려? 시장으로 풀리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상업이라는 건 1차 산업인 농업의 맥심을 찍어야 발전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화북에서 12법의 발달로 휴유지가 감소하고 2년 3작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남는 생산량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물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이제 그 한두 푼 거래하는 게 아니야. 막 수천 수억 원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현찰만으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죠? 일종의 일단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돈 줄게 이런 식의 일종의 약속어음인 비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한 거야.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물건값 지불 못하니까 일단 물건 대량 구매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증서인 어음 비전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나라의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요. 바로 행이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가면은 더 발전해서 상인 조합인 행뿐만 아니라 행은 당나라 때 이후부터 계속 있는 거야. 상인 조합인 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덩치가 커짐으로써 수공업 조합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상인 조합인 행, 송나라 때는 상인 조합인 행뿐만 아니라 수공업 조합인 작도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나라 때는 비전이 어음이 사용됐잖아요. 이것도 송나라에 가면은 지폐가 사용이 돼. 동전이 아니라 교자회자라고 하는 지폐도 사용이 됩니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 우리 국제무역이 더 활발하게 된 거는 탈라프 전투 때예요. 탈라프 전투 때 당나라가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랑 격돌하게 하게 되죠. 뭘 놓고서 전한 무제식이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의 관리권, 소유권을 두고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탈라프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이 비단길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 후한 때 체륜이 만든 제지술이 이슬람과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만들어진 건 후한 때, 전파된 건 당나라 때. 그리고 더 이상 육지로는 거래가 힘드니까 바닷길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을 개척하는 이 과정에서 이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구가 만들어지니 언더 더 씨 박사예요. 자, 광저우에 만들어지고 이거는 송나라 때 더 증가합니다. 송나라 때도 플러스 알파로 광저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씨 박사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교역을 통해서 서역 상인들이 비단길, 바닷길 등을 통해서 당나라랑 교역을 하게 되고 이 수도 장안은 국제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나라의 상인과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나라의 경제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를 볼게요. 당나라의 문화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 정리를 해본다면은 당나라의 문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당나라의 지배층이 누구죠? 위진남북조 이래로 쭉 뭐예요? 문벌 귀족이에요. 이 문벌 귀족이 힘을 잃는 건 언제냐면은 여기 위로 잠깐 올라와서 안사이난 이후로부터 문벌 귀족이 힘을 잃어. 그 전까지는 문벌 귀족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라의 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층인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한 귀족적인 문화. 당나라 문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귀족 중심, 귀족적이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위진남북조 때도 설명했어. 흔히 우리가 문화를
귀족적 문화와 서민적 문화라고 할 때 귀족적인 문화는 뭐를 사랑하죠? 얘들은 어려운 시를 사랑해. 운문. 그에 반해 서민들은 읽기 쉬운 소설, 산문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당나라는 귀족 중심의 문화니까 네, 시를 사랑해요. 이백과 두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 귀족적인 문화, 시, 운문이 유행했던 거는 위진 남북조 때나 당나라 때나 같거든. 근데 활약한 인물이 다르죠. 위진 남북조 때는 누가? 그렇지, 도연명, 귀거래사.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허무주의 염세적, 노장, 무의자연, 청단사상을 보여주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고개지의 여사잠도, 여성들의 화려한 그 궁중 여성들의 풍속을 묘사했던 여사잠도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누구? 이백과 두보. 자, 보시는데 이백과 두보의 시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보의 시는 여기 보면은 이게 안산이 난 이후에 썼던 시거든. 춘망, 봄을 그리워한다라는 거는 나라는 망했어도 산천은 남아 도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안산이 난 이후에 초통화된 장안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그리고 곡강, 외상술값이야 가는 데마다 있기 마련이지만 인생의 70은 자고로 드문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70살까지 사는 게 참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70살을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고해라 그래. 여기 나온 거야. 보기 힘들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200, 무릇 세상이란 만물이 잠깐 들렀다 가는 여관, 시간은 긴 세월에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뜬구름 같은 인생 꿈만 같으니 즐거운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해서 이 두보랑 200의 시가 나온다면은 그 좀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저자를 보고 내용을 보고서 이 고개지 여사잠도 두보 200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적인 이 문화가 유행하게 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송나라 때부터예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서민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도 즐겨 읽는 서유기, 수호지, 삼국지, 금병매 같은 소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당나라의 첫 번째 키워드 귀족 중심의 시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의 특징은 당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 국제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최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국 종교에 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에는 이때 이게 되게 잘 나와. 엄청나게 다양한, 아까 쌤이 얘기 말했죠. 바닷길과 사막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상인과 학생들이 오잖아. 이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종교가 당나라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은 정말 온갖 종교의 집합소였어. 그때 당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당나라 때 들어온 종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일단 이 조로아스터교랑 마니교는 우리가 나중에 그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랑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거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저거만 드릴게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등장했던 종교야. 그리고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국교가 돼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종교는 그 사산조 페르시아 있죠? 여기서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등장해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었고, 마니교는 사산조 페르시아에 등장한 신흥 종교였어. 당연히 조로아스터교, 국교가 된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마니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엄청 탄압했어. 아무튼 이 두 종교가 다 들어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심지어 사원도 세워. 당나라에다가 청진사라 그래가지고 수도 장안에 만든 사원인데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사원이었대. 그래서 이슬람교를 이 사원의 이름인 청진사의 이름을 따서 청진교라고도 불렀어요. 청진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서양서 할 때 자세히 공부할 건데, 서양에서 로마의 결국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되게 다양한 종파가 있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정통 기독교는 무엇이냐 해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걸 열어. 여기서 이제 정통 기독교랑 이단을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몰린 애들은 여기서 전도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이단들이 떠돌다가 당나라까지 온 거야. 당시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받은 게 네스토리오스 경교라고 불리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기독교야. 얘네가 당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중국에 온 걸, 이
네스토리우스 경교의 이 종교인들이 당나라에서 비석을 남겨. 이게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거든요. 경교가 키워드입니다. 대진경교, 경교. 이게 나오면은 이거 당나라 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정통 기독교는 언제 들어옵니까? 정통 기독교 한창 뒤에 들어와요. 정통 기독교, 정통 카톨릭은 원나라 때 들어옵니다. 원나라 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정리하면 조금 비교해 보면은 당나라 때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들어왔고, 원나라 때는 정통 가톨릭, 정통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 글씨 무엇? 진짜 아휴 손목을 잘라야지 진짜. 정통 가톨릭이 들어오게 됐다. 나는 그러니까 글씨 못 쓰는 게 진짜 되게 스트레스예요. 안 되더라고 되게. 글씨 교정을 받아볼까도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수업 준비하는데 선생님 인생은 약간 진짜 그거야. 수업 준비하고 학교 오고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에. 자 작년부터 그랬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당나라의 그 종교고요. 이런 외래 문화가 결국 모이는 데가 당나라의 수도야. 그 당나라의 수도가 바로 장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장안에서 화제가 되면 전국 전 세계를 다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장안의 화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얘들아. 그만큼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딱 3개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장안이었어. 당시에 인구 100만이 넘는 국제 도시가 이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그 탈라스 전투에 싸웠던 여기도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때에도 맞가기 전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동로마, 이게 비잔틴 제국. 그리고 마지막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이 장안성은 여러분 철저하게 만들 때부터 계획해서 만든 계획도시야. 모헨조다로 하라파 느낌 나죠? 어떻게 했냐? 주작대로라 그래서 수도 앞에다가 큰 엄청나게 긴 그 길을 뚫고요. 그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수도를 쪼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당나라 장안성. 여기 보시면 왕성이 있고 가운데 보니까 여기 주작대로가 나와 있는 거거든. 주작대로 엄청나게 긴 길이 있어. 이 길을 기준으로 서쪽이랑 동쪽으로 나눠가졌대요. 다 지금 반듯반듯한 네모 구역형이죠. 구역을 다 정한 거야. 상업지구, 수공업지구, 종교지구, 무슨 지구 다 나눈 거예요. 엄청나게 선진적인 도시였고 다른 나라들도 이 당나라 수도에 막 외교관들을 보낼까. 당나라가 모든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수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당시에 발해도 수도였던 상경성을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이렇게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바둑판의 구역도시. 당시 일본의 나라시대 헤이조쿄, 당시 일본의 나라시대였거든. 일본의 수도였던 헤이조쿄, 여기에다가도 일본이 이렇게 장안성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수도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장안성은 일본의 헤이조쿄, 발해 상경성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당나라의 국제적인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당나라에서 당삼채라고 하는 당나라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도자기를 만듭니다. 당삼채는 당나라에 만든 도자기인데 왜 삼채냐? 백색, 황색, 녹색 세 가지의 양을 쓰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도 보여드릴게. 당삼채. 당나라에 나온 흰색, 갈색, 그리고 녹색 세 가지 색깔을 만든 도자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당나라 대표의 도자기인데 여기 위에 봐봐. 얘가 타고 있는 게 뭐야? 낙타야. 말이 아니라고요. 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서역의 동물인 낙타고 얘들은 서역인이야. 정통 아시아인 중국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서역인들을 그려놓은 거야. 이걸 통해서 당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랑 교류가 활발했는지. 당나라는 인종 집합소였어. 이슬람인, 유럽인, 다 모여있던 거였어요. 일본, 한국, 발해, 신라, 일본, 이슬람, 유럽 다 모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역인을 조각한 이국적 특색의 도자기였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불교, 도교, 유학 이쯤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격 정리하기 전에서 우리 위진남북조 때 떠올려봐야 되라. 위진남북조 시대의 불교는 어땠죠? 네, 일단 불교가 들어온 거는 그렇죠. 후한 시기 비단길을 통해 전한 무제 장건이 개척했던 그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 초에 인도로부터 불교가 수용되게 됩니다. 당시 인도의 쿠시안 왕국으로부터 대중의 구원을 중시하는 대승불교가 후한 초에 전래가 되고요. 이거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특히 누구에 의해 사랑받았죠? 북조에 의해 사랑받았죠. 왜? 당시 왕즉불 이념이라 그래서 왕을 부처랑 동일시해서 북조에서는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대형 석굴인 윈강 룽먼 석굴을 만들면서 국가불교로 발전했고, 남조에서는 귀족들이 사랑했던 귀족불교로 발전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구마라습. 인도인이었다가 중국에 잡혀왔죠. 구차국의 승려 구마라습이 불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법현이라는 사람은 아예 인도로 직접 인도로 순례를 떠납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불교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법현을 스타트로 해서 당나라 때 가면은 더 많은 승려들이 인도에 직접 방문하길 원해요. 이제 번역돼 있는 경전이 아니라 1차 원전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인도로 수많은 승려들이 건너갑니다. 그대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구법승이라 그래요. 구한다. 법. 불법을 구하는 승려들. 해서 얘들이 인도로 엄청나게 건너가. 대표적인 승려가 현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당태종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삼장법사가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현장이 당나라를 떠나서 그 인도, 서역 인도 땅으로 가서 불법을 구해오는 과정, 그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서유기야.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라 그래서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 저팔계 그리고 사우정을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현장이 그 서역에 가서 인도로 가서 이제 불경을 연구한 다음에 본인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니 그게 바로 대당서역기라는 책이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현장과 대당서역기 알아두시고, 또 의정이라는 승려도 있었어. 얘들은 다 인도를 다녀온 이후에 경전을 수입하고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현이랑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겠죠. 대당서역기의 현장과 의정, 이 사람들은 당나라 때 사람이다. 인도로 갔다 온 건 똑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구법승들이 인도에 좀 더 발전된 이제 이런 불교의 수준을 올려주니까 직접 이제 진리를 전파하면서 불교의 수준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단순히 인도의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불교가 중국의 특색에 맞게 인도와는 또 다른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을 하니, 이게 바로 개인의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과 정토종이에요. 이게 이제 선종이 신라 하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면서 육두품과 호족의 이념이 되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과 수양. 이래가지고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근본 이념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사랑 한국사랑 같이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정말 풍부하게 또 보여요. 서양이 또 그렇다. 지금은 중국사만 배우잖아. 인도사, 이슬람사 배우면 또 시야가 넓어지고, 서양사를 배우면 또 시야가 넓어져.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세계사, 동아시아, 한국사가 참 정말 여러분의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의 깊이를, 시야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전 좋은 과목이라 생각해요. 내가 역사쌤이라 그런가? 자, 그러고 아무튼 그 다음 도교는 여러분 또 떠올려 볼게요. 도교 처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도가로서 등장을 했죠. 노자 장자, 무의자연을 추구한 노자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장 사상으로 이 춘추전국 시대 도가 사상이 나왔다가, 이 한나라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겼죠? 한나라 때는 그 후한 시기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도가가 예언 사상의 일종인 참이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태평도나 오두미교 같은 이단으로 변질되죠. 이 태평도가 근본 이념이 되어서 일어났던 게 황건적의 난이었죠. 그러다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와서는 여러분들 이때는 기존에 존재했던
도가가 민간사상, 태평도 오두미교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정식 종교로 이 도가가 도교로 종교화된 게 언제라 그랬죠? 네, 위진남북조 때야. 이걸 했던 게 바로 누구야? 구겸지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도교를 종교로서 체계화시키고 당나라 때는 아예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전략을 잘 썼어. 이 도가의 시작인 노자, 이 사람의 본명이 이이거든. 당나라를 만든 애들이 이씨잖아. 같은 집안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의 황제는 노자의 후손, 노자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핏줄이다. 우리 도가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황제를 막 신처럼 떠받들어줘요. 그래서 황실에서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위진남북 시대에 도교로 종교화가 된 이후에 당나라 때는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예 전문적인 예배 기관을 만들어. 이게 교회로 치면 이게 기독교로 치면 교회, 뭐 불교로 치면 절 같은 도관이 성립되는 게 당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유학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유학은 어때요, 여러분? 그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맹자, 순자, 이래서 인덕예, 가족 윤리, 도덕 정치를 주장했다가 이게 이제 진나라 때는 분서갱유로 좁혀지고 한나라 때 와서는 그치, 동중서의 건의로 전한 무제에 의해서 유학이 관학화, 국교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태학이랑 오경박사가 설립이 됐죠. 그러다가 그랬는데 문제는 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인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나라 때 국교화된 유교는 뭘 중심으로? 그치, 분서갱유로 훼손된 글자, 경전을 원전을 복구하는 글자의 뜻과 음을 중시하는,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당나라 때는 더 심화적으로 되는 게 수나라 때부터 이제 관리를 뭐로 뽑죠? 네, 시험을 보는 과거제로 뽑죠. 시험 보잖아? 그럼 무슨 시험을, 어떤 과목을 보냐? 여러분, 오늘날의 국영수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에 중요한 과목이니까 국영수가 중요한 거잖아. 과거제 시험 과목이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모든 학문은 시험 과목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중시될 수밖에 없어. 오늘날은 우리가 외고라 가지고 전공어가 중요되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고는 다 국영수 중심이잖아. 왜? 수능의 중심이 국영수니까. 이 과거제의 시험 과목으로 유학이 선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시험은 객관적이어야 되지. 그지? 시험은 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유행하던 훈고학 있죠. 훈고학. 그 글자의 음과 뜻, 문장의 해석을 중시하는 철학은 약한 해석 중심의 훈고학이 근본 이념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유학이 관학화가 된 거고 그 관학화된 유학 중에서도 훈고학이 발전한 거고요. 아예 그 훈고학, 그 경전의 글자의 음과 뜻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아예 관학화된 거는 또 당나라 때야. 그러면 이게 되게 다 그 과거제랑 관련돼서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이 해석을 딱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훈고학의 관학화에 힘입어서 경전의 해석을 딱 정리해 놓은 오경정이라는 책이 나와. 공영단 알아두세요. 한나라 때 무제, 유학의 관학화, 동중서라면 당나라 때 이런 유학의 발달에서는 공영단을 빼놓을 수가 없어. 얘가 오경 기억나죠? 우리 오경 박사 기억나잖아요. 오경 5개의 중요한 책. 시경, 서경, 그리고 역경, 얘기, 춘추. 이런 5권의 교재, 우리가 치면은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이런 5권의 교재들의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이게 이제 아예 시험 교재예요. 이걸 누가 잘 외우고 정확하게 쓰느냐가 합격의 지름길이 된 거야. 훈고학을 총집대성한 겁니다. 모든 그 경전의 해석을 딱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오늘날 이 객관식 위주의 수능에서도 나오는 문제점이죠. 사고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어. 누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냐밖에 안 돼요.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느냐 안 돼. 그러니까 과거의 과목으로 지정된 순간 더 이상 사상적인 학문적 발전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상의 완전한 핵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송나라 때 성리학이에요. 철학적인. 더 이상 이런 글자의 음과 뜻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유학은 과거 과목으로서만 존재하고요. 철학적인 깊이는 도교랑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교랑 불교한테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이게 유교, 이 훈고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철학적인 성격의 성리학입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 오경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청진사, 대당서역기 이런 내용들 나오고 이렇게 다 선생님이 다양한 자료들 실어놨으니까 꼭 보세요. 아, 당시 당나라가 얼마나 국제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 네스토리우스 교 경교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세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했었죠.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 그리고 당시 당나라에 온 다양한 외교관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기가 당나라 관리고요. 여기 탈모 빔을 맞은 애가 서역인.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고구려 사신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북방의 유목민족이에요.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국제적인 당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동아시아 문화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형성된 이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가 이 당나라 때 이런 국제적인 세계 왕조가 되면서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 같은 주변 나라들이 당나라의 제도랑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공통적인 문화가 생겨.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자를 쓰죠. 한자.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로 여러 나라의 소통과 교류에 기여했고 각국의 문자 형성에 영향을 준 한자가 있고요. 모두가 또 똑같이 공유하는 게 뭐죠? 우리 유교 문화권이잖아. 지금도 국가의 통치 원리이자 각국의 정치 이념, 사회 규범으로서 오늘날까지 남아있고요. 율령. 이 율령이 다른 나라에도 다 등장을 합니다. 주변 나라의 통치체제 정비에 기여하고 또 불교.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 전래돼서 국가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어서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 네 가지가 당나라 때 형성된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다 정리했으니까 보시고 여기 내용들도 탐구자료들 꼭 보세요. 꼭 다 실어놓은 거고 여기 이번에 이거 만드는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기출된 거의 모든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의 기출 선지를 선생님이 다 여기다가 재분석해놨어.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이쪽 정답 부분 가리고 개념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 부분에 6월, 9월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또 기출 문제도 풍부하게 실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들아.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해서 수업은 일단 끝났는데 내가 하나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거 아닌데? 새 종이가 어디 있지? 새 종이 꺼내는 거 뭐 있죠? 세약 수치 꺼내는 게 뭐 있을까요? 노트 추가하는 거. 여기 있다. 이건가? 자, 이쯤에서 우리가 중간 과정으로 문화를 한번 정리해볼까?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로 하긴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불교가 전래된 건 언제였죠? 네, 후한 초에 어딜 통해서 전한 무제식이 장건에 의해 개척된 비단기를 통해서 후한 시기에 전래가 됩니다. 당시 인도 쿠시안 왕조로부터 대승불교가 전래가 돼요. 자,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어떻게 된다고? 북조에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은 국가불교,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귀족불교. 그러면 이렇게 북조에서 황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왕즉불, 왕은 곧 부처로 동일시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형 석굴사원이 마구마구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윈강, 룽먼, 교과서에는 좀 안 나오지만 돈황 석굴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벽을 파가지고 대형 석굴을 만드는데 다 황제를 부처로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승려가 인도의 불경을 번역한 불쌍한 남자 구마라스. 그리고 인도로 갈 거야. 법편. 구마라습은 북조 사람이고 법편은 남조 사람인데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랑 구분해야 되냐? 당나라 때. 당나라 때는 이제 인도로 가서 직접 공부하고 싶어.
구법승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삼장법사의 모델 현장, 인도를 갔다 오고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의정 역시도 인도를 갔다 옵니다. 이런 구법승들이 인도를 순례를 하고 경전을 수입하고 번역해요. 그래서 법편과 구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구법승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불교의 학문적 깊이가 증가하게 되고 중국화된 불교가 등장하게 되니 이게 선종이랑 정토종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자,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여기로 풀어서 도교. 도가. 자, 등장하게 된 건 언제부터죠? 네, 춘추 전국시대.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하여 노장사상으로 나오게 됐고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자연의 질서, 무위자연을 추구했죠. 그러다가 한나라, 정확히 말하면 후한 때죠. 후한 때는 이 도가가 뭐랑 엮어서 사회 혼란기에 예언사상인 참의설과 얽힘으로써 뭐로 발전하죠? 태평도로 발전하게 되고 또 태평도의 한 갈래인 오두미도도 나와. 그리고 태평도가 뭐에? 그렇지. 황건적의 난의 근본 이념이 되었죠. 그러다가 위진남북조식이 들어와서는 기존의 도가가 민간신앙 그리고 태평도 오두미도 다 짬뽕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생기죠? 네, 이때부터 종교화돼. 도교로 종교화되는 건 위진남북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가였어요. 이렇게 종교화되었던 내 공을 세운 사람이 구겸지라는 사람이야. 구겸지. 15개정 교회까지 나왔어. 구겸지가 도교의 종교화, 체계화를 이루었다라는 거고 당나라 때는 당나라 황제들을 노자와 동일시하고 신성시해주는 과정에서 황실의 후원을 받아서 도관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불교랑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서유기에서 옥황상제가 우스꽝스럽게 나오고 석가모니가 위대하게 나오고 이 삼장법사가 서역을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도사들은 다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야. 불교적 관점에 있으니까 그걸 알고 보면은 아이고 어지간히도 사이가 안 좋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를 살펴볼게요. 유교 볼게요. 자, 유교 춘추 전국 시대에 그지? 공자 그리고 맹자 순자 성선설 성악석 기억하실 거예요. 인덕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완전히 몰락할 뻔했다가 한나라 때 이제 한무제식이 유교가 국교화, 관학화, 국가의 이념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동중서. 그래서 이때 태학도 설립이 되고 5개의 경전을 연구하는 교사인 오경박사도 설립이 됐죠. 근데 이때는 분서갱유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자료들의 음과 뜻을, 글자와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고 불교 안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듯이 이 유교 안에도 훈고학, 나중에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여러 종파가 있어. 그 중에서 유학을 일단 국교로 삼고 그 중에서도 훈고학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당나라 때는 아예 유교가 뭐가 돼요?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과거의 정식 과목이 돼. 수험 과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시험 과목을 딱 좋은 게 훈고학이죠. 그래서 훈고학, 글자의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이때부터 관학화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 발달한 거고 훈고학이 아예 유교의 근본이 된 건 당나라 때야. 그러는 과정에서 공영달이 5개의 경전의 문장과 뜻의 해석을 정리한 오경정의를 펴내게 됩니다. 과거의 교재가 됐고요. 과거 시험 교재. 오늘 아침에 EBS 수능 특강이 된 거야. 수능 완성.
과거 시험에 교재가 되고 이걸 통해서 훈고학이 총 정리된 건 좋은데 사상적인 발전과 깊이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수능 시험처럼 객관식 시험만 돼버린 거야. 철학적 깊이가 사라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송나라 때 그래서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반성에 의해서. 당나라 때 여러분 종교 뭐 들어왔다겠죠? 네스토리우스교, 이단 기독교인 경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청진교, 정통 기독교는 원나라에 들어온다. 해서 이렇게 불교, 도교, 유교 내용들과 여러 종교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도 정리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또 문화할 때 쌤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줬잖아. 이런 내용 중심으로 내용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꼭 알겠죠? 이거 진짜 선생님 얘들아. 여러분 제가 이런 수업, 이런 프린트 준비하고 이런 수업하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이 드니까 꼭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